벗어라! 지금 당장 벗으란 말이다! 답안지를 거두던 관리의 손이 수험생 하나의 유건을 낚아챘습니다. 검은 댕기머리가 쏟아졌고 과거 시험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요. 장원급제 답안지를 쓴 수험생이 12살 소녀 세댁이었습니다. 원님은 당장 포승주를 가져오라 호통쳤고 조정 대신들은 처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무 말 없이 그 답안지를 직접 집어들었고 읽을수록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 외진 마을에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이영이 내려앉아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만이 그 집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 서 있었지요. 집 안에는 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콜록콜록. 방 안에서 학준이 또 기침을 했습니다. 이불을 둘러쓴 채 창호지 문에 등을 기댄 젊은 사내였지요. 나이는 19이었으나 얼굴은 30이 넘어 보일 만큼 창백하고 수척했습니다. 눈매만은 고와서 선비 집안의 자제임을 짐작해 했지만 그 고운 눈매마저 기침에 시달려 항상 젖어 있었습니다. 학준의 집안은 원래 이 고을에서 알아주는 선비 가문이었습니다. 학준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논서 맞이기에 방 3칸짜리 기와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눈을 감고 2년이 지나지 않아 기와집은 빚쟁이 손에 넘어갔고 논서 맞이기도 차례차례 팔려나갔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이 초가집과 마당의 감나무 그리고 낡은 책 몇 권뿐이었지요. 어머니 봉시댁은 그것을 악으로 버텼습니다. 남의 집 바느질이며 빨래며 가리지 않았고 품삯이 없으면 쌀 한 되라도 받아왔지요. 그러나 학준의 병은 해가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약재를 구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이 없으면 약도 없었습니다. 봉시댁은 어느 날부터 아들에게 병이 있다는 말을 아예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방 앞을 지날 때면 열쇠꾸러미를 꼭 쥐고 이를 악무는 버릇이 생겼지요. 그런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온 것은 그의 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집 며느리 봤어. 12살밖에 안 됐대. 아이고 그 나이에 시집이라니.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도 없으니 갈 데가 없어서 보낸 거지 뭐.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야. 신랑은 병자고 시어머니는 악착 같고. 저 어린 것이 버텨낼 수가 있겠어.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체는 보기에도 작고 여렸습니다. 가는 목에 새까만 눈동자, 흰 저고리가 헐렁하게 어깨에서 흘러내릴 만큼 몸이 작았지요. 얼굴에 철이 들었나 싶으면 웃을 때 보조개가 쏙 들어와 그냥 아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봉시댁은 처음부터 달갑지 않았습니다. 글쎄, 이 집 형편이 어떤 줄 알고 들어온 게냐. 첫날부터 핀잔이었지요. 단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박또박 절을 올리고 말없이 부뚜막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봉시댁은 그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요. 저것이 말을 할 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단체가 말수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보다 듣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단체의 아버지는 몰락한 선비였습니다. 논도 없고 벼슬도 없었지만 책만은 누구보다 많이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딸에게 남긴 것이 딱 하나 있었지요. 표지가 뜯어진 채 붉은 실로 꿰맨 낡은 법전 한 권이었습니다. 단체야, 이건 아버지가 평생 끼고 살던 책이다. 글자는 읽을 줄 알지? 예, 아버지. 그럼 됐다. 이 책을 다 외우거라. 글자를 아는 것과 이치를 아는 것은 다르단다. 이 책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이치가 담겨 있어. 아버지는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단체는 10살이었지요. 아버지가 남긴 법전을 이불 속에 넣고 매일 밤 몰래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지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단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계집아이가 책을 읽는다고 하면 쓸데없는 것에 눈을 뜬다고 핀잔이나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단체는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법전 한 권을 짐 보따리 맨 밑에 꼭꼭 숨겨서 말이지요. 학준과 처음 인사를 나눈 것은 시집 온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학준은 이불을 걸치고 감나무 아래 앉아 있었지요. 기침을 하면서도 눈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단체가 약탕기를 들고 다가가자 학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구나. 예. 추울 텐데. 괜찮습니다. 학준은 잠시 단체를 바라보더니 이상한 것을 물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단체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소녀는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래. 학준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재주는 숨겨도 빛은 숨길 수 없는 법이야. 아무리 덮어도 결국 새어나오더라. 단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탕기를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지만 단체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직은 숨겨야 할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학주는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요? 단체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을, 그것도 시집 온 이튿날 아침에 벌써 눈치챈 것은 과연 어떤 연유였는지. 그 사연을 알려면 그보다 며칠을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단체가 이 집에 시집 오기 사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단체네 외삼촌 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단체는 부엌 한쪽에 쭈그려 앉아 콩을 고르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 병이 좀 있기는 한데 집안은 선비 가문이에요. 어차피 이 아이도 딱히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삼촌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체는 콩을 고르던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갈 곳이 없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외삼촌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이미 눈치밥을 먹은 지 오래였지요. 단체가 이 혼처를 듣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법전을 꺼내 읽은 것이었습니다. 부잣집 며느리라도 아닌 이상 시집살이는 고될 것이고 고달픈 일이 생기면 버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힘이 단체에게는 이 낡은 법전이었지요. 아버지가 이 책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이치가 있다고 했으니 그 이치를 알면 어디서든 버틸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집 오는 날 새벽 단체는 법전을 짐 보따리 맨 밑에 넣었습니다. 그 위에 속적삼 2벌과 버선 3켤레를 얹었지요. 보따리를 묶으면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그렇게 눌렀지요.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으로 왔지요. 봉시댁의 핀잔은 처음부터 시작됐지만 단체는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학준의 약을 다리고 봉시댁의 바느질 거리를 챙겼지요.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저녁이 되면 식구들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사이사이 틈이 생기면 방 구석에 앉아 법전을 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들어올 것 같지 않은 새벽 시간을 골라서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단체가 법전을 펼쳐놓고 소리 없이 입을 달싹이고 있는데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학준이었지요. 학준은 문 앞에 서서 단체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로 문을 닫았습니다. 단체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법전을 이불 속에 숨겼지요. 그 다음 날 아침 학준이 감나무 아래서 단체에게 물었던 겁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느냐고요. 단체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지요. 나는 봤다. 다 봤어. 그리고 그 말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재주는 숨겨도 빛은 숨길 수 없는 법이라고. 단체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이 집에 내 편이 한 명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봉시댁이 단체의 법전을 발견할 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단체는 새벽 일찍 일어나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있었지요. 학준의 약재가 떨어져 그것을 다리면서 잠깐 졸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불 사이에 꽂아둔 법전이 삐져나와 있었고 봉시댁이 장독대에 가다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이게 뭐냐? 봉시댁이 법전을 들어 올렸습니다. 표지가 뜯어지고 붉은 실로 꿰맨 낡은 책이었지요. 봉시댁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단체는 아궁이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지요. 책이옵니다, 어머님. 알지, 책인 줄은. 내가 어디서 이런 걸 들고 왔느냐?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이옵니다. 흥. 봉시댁은 책을 이리저리 뒤적였습니다. 법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만큼 학식이 있는 분은 아니었지요. 잠시 보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글자나 구경하려고 들고 다니는 거냐? 쓸데없는 짓이다. 밥이나 잘 지어라. 그러고는 장독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단체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지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전을 집어들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지요. 이 책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이치가 있다고. 단체는 눈을 꼭 감았다가 떴습니다. 괜찮다. 아직 괜찮다. 그날 이후 단체는 법전을 이불 가장 깊은 안쪽, 솜이 뭉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꺼낼 때는 먼저 귀를 세워 발소리를 들은 뒤에야 펼쳤지요. 그리고 읽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소리도 없이 입술만 움직이며 읽었습니다. 그것이 단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부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학준이 단체를 불렀습니다. 안방 문 앞에서 조용히 불렀지요. 단체가 들어가니 학준의 무릎 위에 낡은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표지가 뜯어진 채 붉은 실로 꿰매진 책이었지요. 이게 뭔지 알겠느냐? 단체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눈이 그 위를 훑었지요. 법전이옵니다. 학준이 눈을 들었습니다. 읽을 수 있겠느냐? 단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읽어봐라. 단체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전을 받아들고 첫 줄부터 읽어 내려갔지요. 천천히 그러나 막히지 않고 학준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지요. 단체가 한 장을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준이 말했지요. 그 내용을 말해봐라. 단체가 방금 읽은 내용을 조목조목 풀어서 말했습니다. 학준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걸렸지요. 단체야. 예.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단체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 같았지요. 오래도록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단체와 학준 사이에 진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단체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서 죽을 쑤었습니다. 봉시댁이 눈을 비비며 나와보니 단체가 이미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아니, 벌써 일어났느냐? 예, 어머니. 봉시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지런한 건 좋은데 쓸고 나서 물을 뿌려야지. 먼지만 날리면 뭐하냐? 예, 지금 뿌리겠습니다. 단체는 아무 표정 없이 대답했지요. 봉시댁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단체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 도리를 찾아야 했지요. 도리는 뒷산 약초밭 근처에 있었습니다. 학준의 기침에 좋다는 약초를 캐러 왔다가 돌멩이에 발을 걸려 앉아서 발가락을 문지르고 있었지요. 아이고 아파라, 이 돌멩이가. 도리야. 단체가 부르자 도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깜짝이야. 왜 이렇게 조용히 오세요? 할 말이 있어. 단체가 주위를 한번 살피고 나서 도리 앞에 섰습니다.
도리는 단체의 표정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지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것을. 무슨 일인데요? 나리 대신 내가 과거를 보려고. 도리의 눈이 밥알만큼 커졌습니다. 예? 들었잖아. 아가씨,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가씨는 여자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과거를. 남장을 하면 돼. 도리가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가를 두어 번 반복했습니다. 남장이요. 그래. 남장을 하면 들키잖아요. 아가씨 목이 얼마나 가는데요. 손목도 그렇고. 제가 볼 때마다 걱정인데. 소매를 길게 내리면 돼. 유건을 깊이 눌렀으면 목도 반은 가려지고. 도리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사실 도리는 진작부터 단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틈만 나면 책을 들여다보고 마을에서 싸움이 나면 누가 옳고 그른지를 척척 짚어내는 것을 옆에서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래도 과거 시험이라니 이것은 차원이 달랐지요.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들키지 않으면 되는 일이야. 아가씨. 도리야, 나리가 이번 시험을 못 보면 집안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봉시댁이 지난달에 텃밭 1항을 또 팔았다는 것도, 그 돈으로 학준의 약값을 뗐다는 것도, 이제 팔 것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밖에서 막만 보면 되는 거죠. 단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생겼지요. 그거면 충분해. 도리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가씨, 진짜 시험 문제 풀 수 있어요? 도리야, 나는 법전을 20번도 넘게 읽었어. 20번이요? 법전이 재미있던 걸. 도리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저녁 단체는 학준에게 말했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봉시댁이 바깥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였지요. 학준은 처음에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불 위에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안 된다. 왜요? 위험해. 들키면 너는 들키지 않을 거예요. 단체야. 나리. 단체가 학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리는 법전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부가 쓸 날이 오리라 하셨잖아요. 학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 어떤 뜻이었든 지금 쓸 날이 온 것 같은데요.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지요. 학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단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단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준이 이불 옆에 두었던 유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형태는 반듯했지요. 학준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단체 앞에 섰습니다. 단체의 머리 위에 유건을 씌워주었지요. 유건이 단체의 이마 위에 얹혔습니다. 안쪽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 단체가 눈을 들었습니다. 왜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유건 하나라도 내 책임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해서. 단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꾹 참았지요. 무슨 일도 없을 거예요. 그래야지. 학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단체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봉시댁의 눈을 피해 살림을 하고 봉시댁이 낮잠을 자는 틈에 안방에 들어가 법전을 폈습니다. 학준이 과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을 알려주면 단체는 그것을 줄줄 외웠지요. 밤에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답안을 써내려갔습니다. 시험까지 남은 날이 손가락으로 꼽힐 만큼 줄어들었지요. 봉시댁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들어 부쩍 얌전해진 것 같다고만 생각했지요. 그나마 살림을 배우기 시작한 모양이야. 봉시댁의 혼잣말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단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당에서 빨래를 널었지요.
손이 빨래줄 사이를 오가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법전의 조항들이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고을 안에서는 이번 과거 시험을 둘러싼 소문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습니다. 장터 안악들 사이에서 먼저 나온 말이었지요. 이번에도 원님이 돈 받고 답안지 바꿔치기를 한다더라. 에이, 그게 한두 번이에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엔 이판서 나으리까지 끼어들었다나. 금 열량을 냈다는 집이 있다더라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원님의 눈밖에 나면 세금이 2배가 되는 것은 예산 일이었고 잘못 걸리면 없는 죄도 만들어지는 것이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알면서도 모른 척, 보면서도 못 본 척 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지요. 도리도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단체에게 전했습니다. 아가씨, 이번 시험 정말 괜찮겠어요? 원님이 이미 장원을 팔아먹은 거라면 아가씨 답안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더 잘 써야지. 단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 도리야, 원님이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도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야. 진짜 답안지를 치워야겠지요. 그렇지. 그런데 만약 내 답안지가 너무 뛰어나서 이미 여러 사람의 눈에 띄어버렸다면, 거두어가는 관리들이 다 봐버렸다면, 도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러면 바꿔치기가 어렵겠구나. 그리고 그 답안지가 조정까지 올라가 버리면 원님이 손을 쓸 수 없게 되지. 단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리가 눈을 크게 뜨고 단체를 바라봤지요. 아가씨, 진짜 다 생각해뒀구나. 생각이라기보다 법전에 다 나와 있어. 과거 시험 답안지는 거두는 즉시 봉인해서 조정으로 올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 원님이 그것을 어기면 그게 오히려 죄가 되는 거야. 도리가 입을 쩍 벌렸습니다. 아가씨는 진짜. 남장은 내가 좀 도와줘야 해. 도포 소매를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아. 제가 바느질을요? 내가 시키면 다 잘하잖아. 도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은 이미 바느질 꾸러미를 찾고 있었지요. 시험 전날 밤이었습니다. 단체는 학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조용히 법전을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기름 등잔 아래에서 손가락으로 글자를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갔지요. 이미 외울 수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그래도 읽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을 때 단체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단체가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이 낡은 법전을 읽어주시던 날들이 떠올랐지요. 허름한 방 안에서 등잔 하나를 가운데에 두고 아버지 무릎에 기대어 글자를 배우던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사람들 앞에서도 한 번도 주눅 들지 않았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버지가 어느 날 물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 아는 것이다. 아는 사람은 함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내일이면 그 아는 것을 쓸 날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단체는 법전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6원을 한번 만져보고는 눈을 감았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야 할 이유보다 나아가야 할 이유가 훨씬 많았지요. 단체는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일 잘하면 된다. 그것뿐이다. 시험날 아침이었습니다. 단체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닭이 울기도 전이었지요. 봉시댁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학준도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체는 아주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지요. 어젯밤에 도리가 소매를 늘려 고쳐놓은 도포를 꺼냈습니다. 낡은 옥색 도포였지요. 학준의 것이었습니다. 도포를 입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단체는 긴 숨을 들이켜고 천천히 옷고름을 여몄습니다. 거울이 없었기에 물독에 얼굴을 비춰보았지요. 6원을 깊이 눌러 쓰자 이마가 반쯤 가렸습니다. 가는 목은 도포깃을 세워 조금 가렸지요.
소매는 도리가 손가락 2마디만큼 늘려두어서 손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밖에서 도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체가 살금살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도리가 단체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세상에. 이상해. 아니요. 그냥. 진짜 도련님 같은데요. 단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생기자 도리가 손사래를 쳤지요. 웃으면 안 돼요, 아가씨. 보조개가 생기잖아요. 알았어, 안 웃을게. 절대요. 절대 웃으면 안 돼요. 둘은 봉시댁과 학준이 잠든 사이에 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깔린 고을길을 따라 걸었지요. 과거 시험장인 관아 마당까지는 걸어서 반시진 남짓 걸렸습니다. 멀리서 벌써 수험생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것이 보였지요. 저기서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도리가 관아 단밖을 가리켰습니다. 단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알려주오. 예. 근데 아가씨 진짜 괜찮죠? 단체가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그리고는 돌아서서 관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도리가 등 뒤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진짜 보통 아가씨가 아니야. 관아 마당은 벌써 수험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좌판을 펼쳐놓은 안악들이 시험 보러 온 선비들의 짐을 받아들었고 포졸들이 줄을 세우며 돌아다녔지요. 단체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줄 끝에 섰습니다. 앞에 선 수험생이 등록부를 펼치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 이름. 박학준입니다. 단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었지요. 관리가 등록부를 훑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들어가시오. 단체는 숨을 멈추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심장이 귓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지요. 발걸음은 천천히, 눈은 아래로. 그렇게 시험장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관아 마당 한편에 긴 상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단체도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양 옆에 수험생들이 앉았고 앞에는 관리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단체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시험 문제가 적힌 종이가 배부되었습니다. 단체가 종이를 받아들었지요. 눈이 문제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법전에서 여러 번 읽었던 내용이었지요. 단체의 입가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지요.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한 줄을 쓰는 동안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2줄, 3줄을 내려갈수록 손이 안정되었지요. 머릿속에서 법전의 조항들이 또렷하게 펼쳐졌습니다. 단체는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법전의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서술해 나갔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이 한 줄을 쓸 때 단체는 3줄을 썼지요. 그때였습니다. 단체의 눈이 앞쪽을 향했습니다. 원님이 자리에 앉아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지요. 그 옆에는 통통한 체구의 중간 관리가 서 있었습니다. 원님이 그 관리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지요. 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험생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단체는 눈을 내렸습니다. 관리가 단체 옆을 지나갔습니다. 잠깐 멈추는 것 같더니 곧 지나쳐갔지요. 단체는 숨을 고르며 다시 붓을 움직였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속으로 되뇌었지요. 답안지를 절반쯤 채워갈 무렵 뒤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님의 관리가 어느 수험생에게 쪽지를 슬쩍 건네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수험생이 쪽지를 소매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 수험생의 자리에는 답안지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험생은 붓을 들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단체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붓을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답안지를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안지가 원님의 손에 닿기 전에 여러 사람의 눈에 띄어야 했지요. 단체는 마지막 칸까지 빈틈없이 채워나갔습니다. 한식경이 지났을 무렵 단체의 붓이 마지막 글자를 찍었습니다. 답안지를 내려놓고 손을 고요히 무릎 위에 얹었지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그저 다 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 답안지를 다 채우지 못한 수험생이 절반이었습니다. 관리 하나가 단체 쪽으로 걸어오더니 답안지를 내려다보았지요. 눈이 느릿하게 단체의 답안지 위를 훑었습니다. 그러다 멈추었지요.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관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거 좀 봐. 옆에 관리가 와서 함께 읽었습니다. 두 관리가 서로 눈을 마주쳤지요. 단체는 아무 표정 없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리 하나가 단체의 소매를 건드렸습니다. 이보시오, 도련님. 관리가 불렀습니다. 단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소매가 좀 깁니다, 그려. 먹이 묻지 않도록 걷어 올리시지요. 단체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소희는 어릴 때부터 손이 차서 소매를 길게 내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관리가 잠깐 단체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단체는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지요. 그때 앞쪽에서 원님이 단체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님의 눈이 단체의 답안지 위에서 멈춰 있었지요. 단체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윽고 수거 시간이 되었습니다. 관리들이 앞쪽부터 차례로 답안지를 거두어 갔지요. 단체 앞에 선 관리가 단체의 답안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관리가 다시 한번 아래 위로 읽더니 옆에 관리에게 말했지요. 이 답안지 장원감이요. 그 말이 관리들 사이에서 작게 퍼졌습니다. 단체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는 사람은 함부로 무너지지 않는다. 관리들이 답안지를 모두 거두고 봉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원님의 시선이 또다시 단체에게 향했습니다. 눈이 가늘게 좁혀졌지요. 단체는 6원 아래로 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원님 옆에 서 있던 관리 하나가 단체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 관리의 손이 단체의 6원을 향해 뻗쳤지요. 잠깐 이 수험생. 얼굴을 봅시다. 단체가 몸을 비켰습니다. 그러나 관리의 손이 더 빨랐지요. 6원을 벗어라. 지금 당장 벗으란 말이다. 관리의 목소리가 시험장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단체의 6원이 벗겨졌습니다. 단체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앞을 바라봤지요. 까만 댕기머리가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지요. 잠깐의 정적 뒤에 수험생들과 관리들의 웅성거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계집이다. 어떻게 여자가 과거장에. 당장 포승줄을 가져와라. 원님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고함쳤습니다. 단체는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지요. 단체는 옆에 놓인 6원을 집어들었습니다. 소나귀에 꽉 쥐었지요. 포승줄이 단체의 손목에 묶이는 그 순간에도 단체의 눈은 원님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 안에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이미 답안지는 봉인되었고 조정으로 향하는 파발마가 관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고을 전체에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여자가 남장을 하고 과거 시험장에 들어갔다더라. 그것도 장원급제감이라고 관리들이 다 봤대. 대체 어느 집 계집이래. 장터 안악들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들도 이 집 저 집을 뛰어다니며 소식을 전했지요.
고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일은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소식이 단체의 집에 닿은 것은 점심때였습니다. 봉시댁이 처음 소문을 들었을 때는 다른 집 이야기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학준의 도포가 없어진 것도요. 봉시댁이 학준의 방문을 왈칵 열었습니다. 학준아, 단체는 어디 갔느냐? 학준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봉시댁을 돌아보는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지요. 어머니, 앉으십시오. 앉으라니. 단체가 그 과거장에 들어간 계집이냐? 어머니, 맞느냐고. 아니라고 해라. 봉시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준이 고개를 숙였지요. 봉시댁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요. 12살짜리 꼬마 며느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가 왜 말리지 않았느냐? 학준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못 가는 자리를 단체가 가겠다 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녀석이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될 줄 알아? 관아에 끌려갔으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알면서 보냈단 말이냐? 단체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봉시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고이고 있었지요. 그 아이가 글도 알고 있었던 게야? 예. 법전을 2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봉시댁이 이불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 꼬마가 글 모른다고 고개를 숙이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밥을 태우면 혀를 차고 장독대 뚜껑을 잘못 닫으면 잔소리를 했던 것이 생각났지요. 그러면서도 군말 한마디 없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던 아이가 봉시댁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한편 관아 대청에서는 단체가 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지요. 감히 여자의 몸으로 과거장에 들어와. 이것이 어느 안전에서 감히. 소녀, 죄를 알고 있습니다. 단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지요. 죄를 알면 어쩌자고 들어온 것이냐? 병든 남편 대신이었습니다. 그 무슨 해괴한 남편 대신이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여자가 과거를 보면 그 급제가 인정이 될 것 같으냐? 원님이 상을 탁 쳤습니다. 단체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소녀는 급제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께서 이번에도 답안지를 바꿔치기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관아 대청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원님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무슨 소리냐? 소녀의 답안지는 이미 여러 관리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법전에 따르면 답안지는 거두는 즉시 봉인하여 조정으로 올려야 합니다. 나리께서 그것을 임의로 바꾸신다면 그것은 또 다른 죄가 되지요. 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단체가 계속했지요. 소녀의 정체가 탄로남으로써 나리의 관심이 소녀에게 향하는 동안 답안지는 이미 조정으로 향하는 파발마에 실렸습니다. 원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감히 내가 처음부터 이것을 노린 것이냐? 소녀는 다만 가장 좋은 답안지를 썼을 뿐입니다. 단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원님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 계집을 당장 옥에 가둬라. 조정에서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할 때까지 내보내지 마라. 포졸들이 단체를 끌고 나갔습니다. 단체는 끌려가면서도 손에 쥔 유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을 뒷골목 어딘가에서 도리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도리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지만 달려가봤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리는 이를 악물었지요. 그리고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학준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관아 작은 옥방 안은 서늘했습니다. 집 한 묶음이 전부였지요. 단체는 그 위에 앉아 유건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유건 안쪽의 먹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었지요. 학준의 이름 석자였습니다. 글씨가 삐뚤하지 않고 반듯했습니다.
기침을 참아가며 썼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단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답안지는 떠나보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조정에서 무슨 결정이 내려오는가였습니다. 그것은 단체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지요. 창살 틈으로 저물어가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노을이 고을 지붕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단체는 유건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금쯤 파발마는 어디쯤 갔을까요? 그날 밤 학준이 봉시댁의 눈을 피해 관아 담 밖으로 왔습니다. 도리가 부축을 하고 있었지요. 학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약간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관아 담박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단체야. 옥방 창살 안에서 단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단체는 학준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요. 그러나 이를 악물었습니다. 날이 왜 오셨어요? 몸이. 괜찮다. 괜찮지 않잖아요. 단체야. 학준이 창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내가 한 일을 후회하느냐? 단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래야지. 학준이 손을 뻗어 창살 사이로 단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체의 손이 차가웠지요. 학준의 손도 차가웠습니다. 답안지는 이미 조정으로 갔을 것이다.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렵지 않아요. 거짓말. 단체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조금 두려워요. 나도 그렇다. 둘이 잠시 창살을 사이에 두고 말이 없었습니다. 도리가 저만치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슬며시 고개를 돌렸지요. 나리. 단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6원 안에 이름 써주셔서 감사해요. 학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기침이 섞인 웃음이었지요. 그게 감사한 거냐? 그게 제일 감사해요. 학준의 손이 단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지요. 그래도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학준이 결국 발길을 돌렸지요. 도리가 부축을 하며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단체는 창살에 이마를 기대고 그 뒷모습을 바라봤지요. 그 사이 조정에서는 이미 이상한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파발마로 올라온 답안지 꾸러미를 열어본 심사관이 처음에는 이마를 찌푸렸지요. 다 읽고 나서는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옆에 심사관에게 건넸지요. 그 심사관도 천천히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고을 시험 답안지가 맞소. 그렇다고 하오. 이걸 쓴 수험생이 누구요? 두 심사관이 서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답안지를 왕에게 올려야 한다는 것에 동시에 생각이 미쳤지요. 답안지에는 다만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학준. 그 이름이 조정 안에서 조용히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주인이 12살 소녀 세댁이라는 것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봉시댁이 그날 저녁 학준의 방에 들어왔을 때 학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봉시댁이 밥상을 들고 들어와 학준 앞에 놓았지요. 그런데 학준이 밥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봉시댁이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었지요. 먹어라. 학준이 그제야 시선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왜? 단체가 무사히 조정에 도착했을까요? 봉시댁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학준 맞은편에 앉았지요. 도착했겠지.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겁이 없는 아이지요. 겁이 없는 게 아니야. 겁이 있어도 가는 아이야. 학준이 눈을 들었습니다. 봉시댁이 밥상 위를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내가 그 아이를 잘못 봤다. 처음부터. 글도 모른다길래 쓸모없다 생각했지. 그런데 아는 척 안 하고 모른 척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그것도 못해. 학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됐다, 밥이나 먹어. 봉시댁이 일어났습니다.
방문 앞에서 멈추더니 등을 돌린 채 말했지요. 그 아이가 돌아오면 내가 잘 대하겠다. 학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요. 봉시댁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학준이 혼자 남은 방에서 창밖 별을 바라봤지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체가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워도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 학주는 자신이 그것을 먼저 알면서도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지요. 그러나 단체가 대신 해주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 숟가락이었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원님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요. 답안지가 이미 조정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지요. 답안지를 수거하던 관리들이 모두 그 답안지를 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리들이 입이 무거울 리 없었지요. 원님은 이판서에게 급히 서찰을 보냈습니다. 이판서가 서찰을 읽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붓을 들었지요. 답장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짧았습니다. 계집 하나를 문제 삼지 말고 규정 위반을 강조하라.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단체가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었지요. 여자가 과거장에 들어온 것은 명백한 위반이었습니다.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면 답안지의 내용은 논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원님이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조정으로 올릴 장계를 쓰기 시작했지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여자가 남장을 하고 들어온 것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것. 그러므로 해당 수험생의 답안지는 무효 처리되어야 하며 관련자들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계가 조정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옥방 안에서 단체는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봉시댁이 옥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지요. 포졸이 처음에는 막으려 했지만 봉시댁이 눈을 부라리며 서 있자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봉시댁이 창살 안으로 죽그릇을 밀어 넣었습니다. 단체가 그것을 받아들었지요. 두 사람이 잠시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드세요, 어머니. 봉시댁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내가 뭘 먹어? 어머니가 드셔야 나리도 챙길 수 있잖아요. 봉시댁이 창살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됐지요. 너 왜 그랬어? 나리가 가야 할 자리였으니까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것이. 봉시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요. 봉시댁은 지금껏 한 번도 단체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 걱정하시는 거예요? 봉시댁이 눈물을 닦으려다 말았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말했지요. 며느리가 옥에 갇혔는데 안 걱정하면 사람이냐? 단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생겼지요. 봉시댁이 그것을 보고 또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판서가 장계를 올렸다더라. 너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단체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언제요? 어젯밤이라더라. 단체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판서가 나섰다는 것은 원님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지요. 이판서는 조정 안에 손이 넓었습니다. 답안지가 올라갔더라도 이판서가 손을 쓰면 단체의 답안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단체는 6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어머니, 학준 날이 괜찮으세요? 기침은 나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다고 난리야. 내가 붙잡아 놨다. 붙잡아 주세요. 나리는 몸을 돌봐야 해요. 봉시댁이 단체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여기 갇혀서 걱정이 그것이냐? 그렇죠. 봉시댁이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판서가 고을로 내려왔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원님은 이판서를 맞아들이느라 부산을 피웠지요. 이판서는 느긋하게 관아 대청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원님이 굽실거리며 옆에 앉았지요. 장계는 올렸소. 예, 나으리. 그런데 이미 답안지는 내가 처리하겠소. 심사관 2명은 내가 아는 사람이요. 원님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집은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오. 매 10대에 옥살이 2달. 조용히 끝내시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판서가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담담하게 말했지요. 이 일이 커지면 곤란한 것은 나와 당신 둘 다요. 작게 끝냅시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뜻밖의 정갈이 내려왔습니다. 정갈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해당 답안지를 왕이 직접 읽겠다 하신다. 수험생을 조정으로 올려보내라. 이 판서의 찻잔이 멈추었습니다. 원님이 눈을 깜빡이며 정갈을 2번, 3번 읽었지요. 이 판서의 얼굴에서 혈색이 조금 빠졌습니다. 왕이 직접 읽겠다. 그것은 이 판서도 손을 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을은 또다시 술렁이었습니다. 어느새 소문이 퍼져나갔지요. 왕이 그 계집 답안지를 직접 보신다더라. 그게 진짜냐? 장터 나졸한테 들었어. 내일 아침에 올려보낸다더라고. 단체는 옥방 안에서 그 소문을 창살 틈으로 들었습니다. 손이 조용히 떨렸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단체는 옥방에서 나와 포졸들에게 둘러싸인 채 가마에 실렸습니다. 조정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봉시댁이 관아 단밖에 서 있었습니다. 학준도 도리의 부축을 받으며 나와 있었지요. 단체가 가마 문 사이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봉시댁이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학준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체는 그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잘 다녀오너라. 단체가 가마 안에서 6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조정까지는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가마 안에서 단체는 눈을 감고 법전의 구절들을 하나씩 떠올렸지요.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를 정리했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됐습니다. 이미 한 번 두려움을 이기고 들어선 시험장이었으니까요. 조정에 당도했을 때는 저녁이 다 된 시각이었습니다. 단체는 객사에 하룻밤 묵었지요. 아무도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지요. 왕이 직접 부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밤 이 판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의 방에는 심사관 2명이 들어와 있었지요. 2사람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나으리 왕께서 직접 답안지를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범상치 않으셨습니다. 2번을 읽으시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요. 이 판서가 손을 모았습니다. 내일 그 계집이 들어오면 내가 먼저 규정 위반을 강력히 고해야겠소. 왕의 성정이 아무리 너그러워도 나라의 법도는 어길 수 없소. 그러나 나으리 답안지를 읽은 관리들이 벌써 여럿입니다. 그것을 무효로 하면 규정 위반은 규정 위반이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절차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요. 이 판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서의 눈 안에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단체가 편전 앞에 섰습니다. 포졸들이 양옆에 있었지요. 단체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켜고 발을 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편전 안에는 여러 대신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 맨 위에 왕이 앉아 있었지요. 단체는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왕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단체가 고개를 들었지요. 왕이 단체를 바라봤습니다. 단체도 왕을 바라봤지요. 편전 안이 조용했습니다. 왕의 옆에 놓인 탁자 위에 답안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펼쳐져 있었지요. 단체의 눈이 잠깐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답안지를 내가 썼느냐? 예, 전하. 왕이 답안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지요. 이 판서가 앞으로 한 발 나왔습니다.
전하, 규정상 이 답안지는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판서가 멈추었지요. 왕이 답안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전안이 완벽하게 고요해졌지요. 대신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왕이 마지막 줄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읽었지요. 2번을 읽고 나서야 답안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왕의 입을 기다렸습니다. 고을 옥방 안에서 단체는 그 소문을 창살 틈으로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왕이 직접 그 말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2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지요. 하나는 안도였고 하나는 더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왕이 읽는다는 것은 이제 아무도 그 답안지를 손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왕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기도 했지요. 그 결정이 무엇일지 단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체는 창살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이 생각났습니다. 법전 한 대목을 읽어주시던 날이었지요. 단체가 물었었습니다. 아버지, 이 법이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지요. 맞다. 법이 항상 옳지는 않다. 그러나 법을 아는 사람이 그 법을 제대로 쓰면 적어도 가장 억울한 사람이 제일 먼저 다치는 일은 줄어들지. 그러면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중 하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는 사람이 모른 척하지 않기 위해서란다. 단체가 눈을 떴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그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님이 답안지를 바꿔치기 한다는 것을 알면서 모른 척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가난한 집 딸아이가 그를 알아도 숨겨야 하는 세상에 모른 척하지 않으려 했던 것. 단체의 손이 6원을 다시 꼭 쥐었습니다. 이제 왕이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겠지요. 그 결정이 무엇이든 단체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쓸 수 있는 것은 다 썼으니까요.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답안지의 필자가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소.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판서가 한 발 더 나왔지요. 전하, 바로 그것이 문제이옵니다. 여자가 과거장에 들어온 것 자체가 국법을 어긴 것이요. 아무리 답안지가 훌륭하다 해도 그 절차적 위반은. 이 판서. 왕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판서가 멈추었지요. 내가 질문을 한 것이요. 이 판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편전안이 다시 조용해졌지요. 왕이 단체를 바라봤습니다. 답안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단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든 남편 대신이었습니다. 전하. 남편 대신? 예. 남편은 과거를 보아야 집안을 살릴 수 있는 처지였으나 몸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그를 알았고 법전도 읽었습니다. 그리하여. 잠깐. 왕이 단체의 말을 끊었습니다. 글을 어디서 배웠느냐?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몰락한 선비이셨습니다. 소녀에게 법전을 읽어주셨지요. 법전을. 예. 왕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대신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 답안지 경들도 읽었소? 대신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 대신이 앞으로 나왔지요. 예, 전하. 소신도 읽었습니다. 법조항의 적용이 정확하고 논리 전개가 막힘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시험 응시자 중 가장 뛰어난 답안지였습니다. 이 판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전하, 내용이 아무리 뛰어나도 절차를 어긴 것은 어긴 것이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면 앞으로 나라의 기강이. 이 판서. 왕이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낮았지요. 과거 시험 답안지의 봉인 절차에 대하여 경은 알고 있소. 이 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답안지는 수거 즉시 봉인하여 조정으로 올려야 하오. 그것이 법도요. 그런데 이 고을에 지난 3번 시험에서 장원급제자가 모두 동일한 집안에서 나온 것은 어찌 된 일이오?
편전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판서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빠졌지요. 그 전하 그것은 경과 원님이 금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소. 이판서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이 소녀가 남장을 하고 들어온 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 맞소. 그러나 그 소녀 덕분에 경들의 비리가 드러났으니 이것을 어찌 다스려야 하겠소. 대신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판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단체는 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왕의 눈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지요. 그저 고요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포졸이 단체에게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으시오. 단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말했지요. 내가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전하. 두렵지 않으냐? 단체가 잠시 눈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지요.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했느냐? 두려워도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전하. 편전안이 조용했습니다. 왕이 단체를 한참 바라봤지요. 그 시간이 단체에게는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물러가 있어라. 단체가 다시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포졸들이 단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요. 단체는 편전 밖 회랑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유건을 두 손에 꼭 쥐었지요. 편전 안에서 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학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봉실에게 눈물이 떠올랐지요.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는 사람은 함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순간 단체의 가슴 깊은 곳에서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지금 안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요. 매를 맞고 옥살이를 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지요. 단체는 무릎 위에 놓인 유건을 내려다봤습니다. 학준의 이름 석자가 보였지요. 그리고 그때 학준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단체가 눈을 떴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살아감이었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든 이미 단체는 최선의 답안지를 썼고 그 글은 이미 여러 사람의 눈에 닿았지요. 이판서의 비리도 드러났습니다. 적어도 이번 시험의 장원은 뒷돈이 오가지 않은 진짜 답안지로 정해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단체는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편전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포졸이 나와 단체를 불렀지요. 들어오시오. 단체가 일어났습니다. 유건을 손에 쥔 채로 걸음을 떼었지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편전 문턱을 넘었습니다. 왕이 단체를 바라봤습니다. 편전 안의 분위기는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이판서와 원님은 이미 밖으로 끌려나간 뒤였지요. 대신들이 도열해 있었으나 표정이 모두 조심스러웠습니다.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단체이옵니다, 전하. 단체. 왕이 그 이름을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들어 내관을 불렀지요. 답안지를 가져오너라. 내관이 답안지를 왕 앞에 펼쳤습니다. 왕이 그것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지요. 이 답안지를 써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단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지요.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전하. 아버지? 아버지가 이 법전을 읽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힘 있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요. 소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시험장에 들어간 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 맞다. 이것은 피할 수 없다. 알고 있습니다, 전하. 그러나 이 답안지의 내용이 과거 3년치 장원 답안지 중 가장 뛰어나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 또한 피할 수 없다. 편전안이 조용했습니다. 왕이 답안지를 내관에게 건네며 말했지요.
이 답안지를 보관하도록 하라. 그러고는 단체를 바라봤습니다. 단체, 너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곤장 10대이다. 그것은 면할 수 없다. 단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겠습니다, 전하. 그리고 왕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편전 안에 모든 대신이 숨을 죽였지요. 이 나라에 내 제주를 쓸 자리가 있는지 내 생각해보겠다. 단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의 눈이 담담했지요. 당장은 아니다. 그러나 너를 기억하겠다. 단체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요.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댔지요.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날 단체는 곤장 10대를 맞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곤장이 내려칠 때마다 학준의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곤장이 끝나고 단체는 객사에서 하룻밤을 더 묵었습니다. 엎드린 채로 밤을 새웠지요. 등이 쑤시고 아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볼 수도 없었기에 집 냄새를 맡으며 눈을 뜨고 있었지요. 왕이 말했습니다. 내 제주를 쓸 자리가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그 말이 귓속에서 자꾸 울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아버지의 말이, 학준의 말이, 왕의 말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단체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단체는 객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이 아직 쑤셨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요. 바깥에 나가 마당 구석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하늘이 아주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단체는 유건을 두 손에 쥐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왕이 말했지요. 나라에 내 제주를 쓸 자리가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그 말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몰랐습니다. 당장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어쩌면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한 말이라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세상에는 더 많았지요. 그러나 단체는 그것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면서 더 읽고 더 알겠다고 생각했지요. 집에 돌아가면 봉시댁이 허락한 시간에 법전을 펼칠 것이었습니다. 학준이 알려준 것들을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이었지요. 아버지의 낡은 법전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읽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체가 할 수 있는 살아감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해가 막 지붕 위로 얼굴을 내밀었지요. 단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자. 혼자 중얼거렸지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마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오는 길보다 가벼웠지요. 등이 아파도 발은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을 단체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단체가 고을로 돌아온 날은 바람이 부는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렸을 때 봉시댁이 대문 앞에 서 있었지요. 단체를 보자마자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단체가 엎드려 인사를 하려 했지만 봉시댁이 먼저 단체의 어깨를 잡았지요. 괜찮으냐? 단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시댁의 눈이 빨개져 있었지요. 예, 어머니. 다친 데는 없고. 조금요. 봉시댁이 단체를 안채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단체의 어깨를 잡은 손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학준이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지요. 단체가 다가가자 학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단체가 손을 흔들었지요. 일어나지 마세요. 잘 돌아왔다. 학준의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단체가 학준 옆에 앉았지요. 유건을 꺼내 학준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돌려드려요. 학준이 유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쪽을 들여다봤지요. 먹으로 적힌 이름 석자가 있었습니다. 학준의 눈이 붉어졌지만 웃었습니다. 수고했다. 나리도요. 봉시댁이 물 한 그릇을 들고 나오다 두 사람을 보더니 잠자코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고을에서 이판서와 원님에 대한 처분 소식이 내려온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이판서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났지요. 원님은 관복을 벗고 고을을 떠났습니다. 지난 3번의 시험에서 뒷돈을 받고 장원을 팔아넘긴 것이 모두 밝혀진 것이었지요. 조정에서 새로운 원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 소식에 오래도록 웅성거렸습니다. 그 꼬마 새댁이 해낸 거야. 정말이지. 법전을 읽었다지. 12살이. 세상에, 그럼 그 전에 장원을 했던 사람들은 다 뒷돈으로 산 거였나? 장터가 한동안 시끌벅적했지요. 사람들이 단체 내 집 앞을 지나다 말고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도리가 그것을 막느라 혼이 났지요. 에이,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가세요, 가요. 그러면서 도리는 혼자 뿌듯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일에 가장 먼저 끌어들여진 공범이었으니까요. 봉시댁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봉시댁이 단체를 불러앉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지요. 낡은 비녀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주신 것이야. 단체가 눈을 들었습니다. 소녀에게 주시는 건가요? 줄 사람이 없다가 이제 생겼지. 받아라. 단체가 두 손으로 비녀를 받았습니다. 봉시댁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아봤으면 더 잘 대했을 텐데. 어머니, 소녀는 섭섭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조금은요. 봉시댁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등을 돌린 채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부엌일 밥만 해. 나머지 시간에는 책 읽어. 단체가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한 번 말한 것 2번 안 한다. 봉시댁이 성큼성큼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단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지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계절이 지났습니다. 학준의 기침이 잦아들었지요. 봉시댁이 새 원님에게 학준의 병을 고해 의원을 보내달라 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덕분이었습니다. 새 원님은 지난 원님과 달랐지요.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단체는 매일 아침 법전을 펼쳤습니다. 봉시댁이 허락한 시간이었지요. 그리고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왕의 명이었지요. 단체는 그 정갈을 받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왕이 기억했던 것이었습니다. 정갈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조정에서 백성의 억울한 일을 살피는 기관에 자리를 하나 만들었으니 그를 아는 이를 추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추천인으로 단체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학준이 정갈을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읽으면서 손이 떨렸지요. 가겠느냐? 단체가 학준을 바라봤습니다. 나리가 허락해 주시면요.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지. 내 길이다. 단체가 눈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준의 말이 들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단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봄 단체는 낡은 법전 한 권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6원은 학준에게 돌려주었지요. 그 대신 봉시댁이 건네준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학준과 봉시댁이 단체를 바라봤지요. 도리가 눈물을 훔치면서 괜찮은 척 코를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단체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그 눈 안에는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의 수줍음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지요. 그저 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고을 길 위로 봄볕이 쏟아졌습니다. 단체의 발걸음이 가볍게 앞을 향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했습니다. 12살 꼬마 새댁 단체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여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세상을 움직였지요. 그 이야기는 고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 뒤로 단체의 소식은 조금씩 고을에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반년에 한 번, 나중에는 달에 한 번꼴로 소식이 왔지요. 봉시댁이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행주로 눈가를 닦으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학주는 기침이 완전히 잦아든 뒤로 마루에 앉아 책을 읽는 날이 많아졌지요. 고을에서는 단체 이야기가 하나의 전설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안악들이 장터에서 이 이야기를 전했고 아이들이 서당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지요. 가난한 집 딸아이가 아버지 무릎에 기대어 법전을 배웠다는 것, 남장을 하고 과거장에 들어가 가장 훌륭한 답안지를 썼다는 것, 왕이 그 글을 2번이나 읽었다는 것, 그리고 12살 새댁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일을 해냈다는 것이. 도리는 그 뒤로도 오래도록 봉시댁 집에서 일했습니다. 가끔 마을 아이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물론 자신이 없었으면 그 일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기가 망을 봤다고, 소매도 자기가 늘렸다고. 그 말을 할 때마다 눈이 반달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체가 조정에서 자리를 잡고 몇 해가 지난 뒤였지요. 고을에 억울한 백성이 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논밭의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다는 것이었지요. 단체는 그 서류를 직접 받아 검토했습니다. 법전을 펼쳐 조항을 짚어 내려갔지요.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법전이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가 뜯어진 채 붉은 실로 꿰매진 그 책이었지요. 단체는 문서를 다 검토하고 나서 붓을 들었습니다. 판결문을 써내려갔지요. 그 글씨는 반듯하고 빠르면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법은 힘 있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지요. 단체는 그 말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집니다. 글 한자 모른다던 12살 새댁이 과거장에서 붓을 들었던 그날, 그리고 왕이 그 답안지를 2번 읽은 그날의 이야기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단체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고을 아이들 중에는 나중에 제 어미에게 이렇게 묻는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여자도 법을 공부하면 안 되나요? 그 어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자체가 단체가 남긴 것이었지요. 12살 새댁 단체가 6원 하나 눌러쓰고 과거장에 들어서던 그날 새벽에 이미 심어두고 간 씨앗이었습니다. 씨앗은 싹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그 싹은 아주 오래도록 자라났지요.